한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부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라남도를 비롯한 관련 시군에서 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터치 따따부따에서는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여순 항쟁 진상 규명과 그리고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긴 여정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신 소병철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BC 시사터치 따따부따 시청자 여러분, 새해 이렇게 뵙게 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순 사건은 여순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저희가 왜곡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 시행을 맞아서 우리 KBC에서 이런 행사를 해주셔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앞서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좀 특별한 소회를 밝혀주시죠. 네. 참, 가슴이 뭉클하죠. 왜냐하면 저는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네. 어렸을 적부터 여순 사건을 저희 스스로 반란 사건이라고 멋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73년 동안 한을 풀지 못했고 또 20년 동안 국회 8분의 선배 의원님들이 번번이 도전했지만은 네. 제대로 심사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것이 통계 숫자로도 나오는데요. 제가 첫 해 국회의원의 전남 국회의원들 중에 법안 발의가 꼴찌였습니다. 네. 이 법 하나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에는 제가 거의 최상위권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하고 법조인이기도 한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녔고, 또 제가 행안위원이 아닌데도 제가 이제 협상 대표로 야당 간사님과 협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속앓이가 있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끝나고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그 간사님이 저를 껴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어서서 나가는데 소위원님 한번 껴안읍시다. 이 어른도 이제 서로 당의 입장이 다르지만 그 고생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셨어요. 현대사의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 설계도가 이제 완성이 됐다. 우리는 이 청사진과 설계도에 따라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첫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슴에 얽혀서 우러나니까 마음이 참 형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저도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썼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작년 그 특별법이 통과된 바로 직후에 모시고 정말 지역사회 수건을 이뤘다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특별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이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잘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금 시행령이 잘 제정이 되었는지 현재 네.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정확하게 말씀 주셨죠. 이제 법은 이제 말하자면 집으로 말하면 아까 제가 설계도 청사진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큰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집이 기둥만 세워져 가지고 집 기능을 발휘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창문도 달고 벽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행령 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조례, 네. 시행 세칙들입니다. 네. 이 법에서는 골격이 잘 비교적 돼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그 공청회 비슷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공청회. 네, 이제 여론 수렴 내지는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이제 쌍방향적인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주로 전라남도가 듣는 입장이었죠. 네. 유족회와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예. 시행령에 담아야 될. 근데 상당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이게 행안부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렇죠. 시행령이나 이건 이제 정부에서 위임입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유족회에서 저한테 요청하시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이건 법의 취지가 잘못하면은 큰 장애가 생기겠다 하는 네. 것이 이제 몇 가지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설명을 드리면은 신고자의 범위라는 시행령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제 73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 속에서도 지금 묻혀져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옛날 역사를 발굴해 내는 건데 결국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분이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아니면 이분한테 그 내용을 들은 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문이나 아니면 일기나 네. 이런 서면에 의한 어떤 그 기록에 의한 자료 이렇게 세 가지가 대충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들은 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걸 직접 목격하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야 그때 이웃집에 김 씨는 이런 일을 당했다 네. 말씀했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제가 들은 내용을 조사할 수 있을 생존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네. 지금 73년이나 지났는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떴죠. 맞습니다. 네. 아니 이게 73년 지난 일을 생존해서 조사 가능한 내용으로 한정을 하면은 어떻게 진상이 규명되나. 이것은 법하고도 충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행안부에 강력히 이의를 해서 그 단서 조항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직접 목격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 네. 그리고 기록에 의한 내용 이렇게만 객관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 기록도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럼 누가 신뢰성을 지금 판단하나요? 그 사회자님이 딱 정확히 찝으셨죠. 네.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제가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그 전남도에서 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첫째, 진상 규명이 제일 중요하다. 네. 두 번째는 효율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네. 두 번째 효율적인 기구 문제가 소위원회입니다. 제가 법에 네. 효율적인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 사실 제주 4.3법에는 법에 그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 의견을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제처로 이관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보통 법제처는 소관부처에서 법령을 만들어 오면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주로 하지 네. 실체적인 내용을 잘 간섭을 안 합니다. 네. 이제 다행히 제가 법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가 법사위 소관 기관입니다. 네. 작년에 국정감사 때 예. 우리 법제처장님께 선제적으로 법안이 시행령이 법 취지에 맞게 해줄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했고 그분도 기꺼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소위원회 규정이 법제처에서 이제 부활이 된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두 가지가 크게 시행령에 반영이 됐고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제주 4.3법이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오면서 법이 네. 7번 개정됐습니다. 아, 7차례 개정. 예. 시행령은 24번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은 24차례.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만들어가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령에 대해서는 네.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크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인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신고자, 즉 피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시행령에 이렇게 담으셨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한 게 이 소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이 소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들이 조직화가 되어서 일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는 네.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는 위원회를 2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이 되고 국무위원들이 위원이 되는 해서 15인 이내에 네. 위원회가 중앙에 설치되고 아, 네. 전라남도에 실무위원회라는 게 역시 설치가 됩니다. 네. 그 구성은 이제 비슷합니다. 말하면 공무원 그리고 학계, 유족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우선은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실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해서 이분이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 네. 이것도 역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산하기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이제 우리 전라남 도의회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순천대학교라든지 또 여수의 여순연구소라든지 이런 오랫동안 여순 사건을 연구해온 분들이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는 크게 2가지지만은 기능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분담돼 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급선무가 그겁니다. 지금 도대체 희생자 숫자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얼마만큼 희생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일기 진화위에서도 아까 전라남도에 신고된 것의 10%밖에 4년 동안 못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상규명의 첫 번째 단계는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네. 도대체 몇 분이 희생됐는가, 이게 제일 급선무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진화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진실 화해를 네, 위한 네, 네, 과거사 네. 조사위원회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렇게 이제 쭉 추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셨던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처음에 이 법을 제 공약으로 내세울 때 이제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왜 20년 동안 8번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안 됐을까? 이걸 먼저 좀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성격,
이것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항쟁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분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쟁 혹은 어떤 부분은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죠. 맞습니다. 이게.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암초에 걸리지 않고 빨리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굉장히 고심을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 네. 협상이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통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하고 네. 또 저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되고,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이제 검찰에 한 30년 있는 동안에 이 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려면 최종적으로는 국가에서 합당한 권리 대우를 해줘야죠.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보상인 거죠. 네. 근데 배보상을 과거에 어느 의원님이 집어넣었다가 그것이 굉장한 암초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마음대로 배보상 조항을 빼고 법을 발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족회와 그 부분은 교통을 해서 유족회에서 과감한 결단을 해주셨죠. 20년 동안 안 되더라. 그래서 네. 배보상을 뺄 수 있었던 거, 이것이 이제 법을 발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했고요. 말씀 주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제가 뒷부분에서 네, 다시 네. 질문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족회 시민단체를 우선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역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금 시행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신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일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 자리 빌려서 좀 알려주시죠. 제가 우리 그 유족 연합회 당시 그 회장님이 구례 유족 회장님이신 이규종 회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를 주로 저하고 접촉한 분은 우리 범국민연대 박소정 이사장인데요. 사실 협상 과정에서 어떤 조항들을 이제 야당 간사님이 이걸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드려서 회장님, 우리 이사장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그분들이 믿고 저에게 그건 소 의원이 결정하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믿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사실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셨을 왜냐하면 것 같아요. 그 법안을 이제 다 협상을 해서 이제 소위가 통과돼서 이제 전체 회의에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네. 행안위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네. 소 의원님, 이거 전라남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데요? 제가 갑자기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공문으로 왔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죠. 그런데 제가 그거 무시합시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유족회와 시민단체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회나 시민들의 뜻이 아니라는 탄원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런 좀 그 참 우리 쪽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갑자기 공문이 날라오면은 네. 이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이 빠지죠. 그러나 참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유족회에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을 극복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참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이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었고 네. 그러나 또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저변에 있는 그 신뢰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또 혼연 일체가 되는 그런 맞습니다. 아름다운 과정을 또 빚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네. 이제 통과를 한 것 네, 같습니다. 사회자님 네. 아름다운 과정한데 참 네. 저희는 가슴 조이는 과정. 네. 여덟 분의 선배 의원님들이 그게 실패를 한 게 아니고 씨를 뿌려 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많은 도전 이런 것들이 결코 무의가 아니었다. 네. 그게 쌓여서 오늘날 여순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거죠. 네. 자, 우선 지난 21일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이 한 맺힌 세월을 살아오신 유족분을 직접 만나 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21일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공식 피해 신고가 시작됐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부자. 평생을 짓눌러온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희망에 함께 신고처를 찾았다. 그동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뭐랄까 가슴 속에 든 그 응어리들이 좀 풀리는 느낌. 그걸 위해서 이제 저도 그 활동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오늘 좀 풀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후련합니다, 저도. 네. 올해로 85이 된 박영수 씨. 그는 13살이 되던 때 여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박기조 네네. 할아버지.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써져 있는 게 그 여순 반란시 네네. 거주지에서 인민위원장으로 활약하다 아군에 의해서 1949년 3월 14일 아군에 의해 총살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부역한지 확실치 않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역한지 확실치 않은데 총살을 시킨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부역한지 확실치 않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자 직접 발품을 팔며 관련 기록을 모아온 부자. 그 결과 사건의 실체는 물론 온 가족이 불법 사찰을 당한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익산까지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국가 시책에 충실히 따르며 생활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쉬쉬해야 했던 가족의 피해 사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 박영수 씨.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좋습니다.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댕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돌아오네요. 네, 또 누명도 벗게 해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올라.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말도 못하죠. 우리 그 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나 13살인가? 그래서 돌아가셨. 그 뒤로. 지금 말이 안 있지 뭐. 말도 못하죠. 고생했다는 거는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민위원장으로 둘러 씌워가지고 지금 서로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거야. 인민위원장도 아니었어요. 그 자기들이 끼매가지고 인민위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 당시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이제 빨갱이를 몰았냐고 하면 펜으로 쓴 잉크 있어, 잉크. 운동장에 다 모여놓고 그 조합면 사람들 다 모여놓고 돌아다니면서 뿌리면 그거 맞은 건 빨갱이야. 그 잉크를 맞으면 잉크 맞으면 빨갱이. 뭐 손가락 종 있는데 그거도 똑같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반역자의 집안으로 낙인 찍힌 가족.
이후 어머니와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더부살이하는 서름을 겪어야 했고 연좌제의 고리는 자녀에게도 대물림됐다. 이에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고자 여순 사건을 그리는 화가가 됐다는 아들 박금만 씨. 최근까지도 제가 그림을 이렇게 여순 그림을 그리면 저한테 뭐 빨갱이라고 막 이렇게 전시장에 와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이까지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까지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그런 뭐랄까 인장을 찍는 느낌? 그 사람들이 빨갱이 인장을 찍는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남긴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온 긴 세월. 이들의 한 맺힌 이야기는 앞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 오늘 1월 21일부터 저희가 1년 동안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또 오늘 아침부터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또 이제 신고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하신 분들이 없으시게 많이들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또 시민분들께서도 여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 재심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여순 사건 직후 좌익 협조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영장도 없이 민간인을 체포해 사형을 선고했던 계엄사령부. 이로 인해 친형을 잃은 김운택 씨는 당시 열린 군사재판이 불법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2021년 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예, 재심 청구를 처음에 어릴 때 힘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사재판 기록이 안 나와요. 이제 대일 핵무소에서 생을 살았는데 기록이 없어. 찾지를 못해갖고 한 3개월 돌아다녔어. 서로 찾으려고. 육군본부, 서울 또 국가기록원, 각 처의 국가기록을 전부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강주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광주 국가기록원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를 빼가지고 신청하게 된 거예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는 지웠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상황. 현재 재심 청구는 군사재판 기록에 이름이 있는 유족만 할 수 있는 데다 현행법상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재심은 배우자와 직계 친족만 가능해 가족이 없거나 친인척만 있는 경우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반면 제주 4.3 특별법은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상 규정이 담겨져 보다 온전한 해결이 이뤄지고 있다. 재심 청구를 지금 못 하고 있죠. 또 재심을 해도 형제간이나 손자나 또 아들이 없는 사람은 재심할 수 없어요. 조카나 미들이 조카나 또 거성 사람들이 해봤자 전부 기각이 돼버립니다. 우리도 기각이 5명 됐어요. 25명 신청은 돼서. 빨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 지금 그 특별법이 명예회복만 담겨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보상이나 배보상이 빠져 있어서 전 이제 앞으로 그 유족 입장에서는 배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세 도가 피해 도거든요. 이 같이 그 협력해서 개정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질 거고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이제 특별법이 명예회복에서 넘어가서 진상규명 넘어가서 배보상까지 이루어지도록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 보면서 좀 울컥해가지고 좀 진짜 그 영상 나오는 동안에 감정을 추스렀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지금 4대에 걸쳐서 그 주홍글씨가 낙인처럼 찍혀 있고 반역자 집안으로 몰리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그야말로 피해자 네. 가족분들께서 용기 내어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는 좀 더 당당히 밝히시고 또 그에 따른 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의원님 어떠셔요? 지금 이렇게 또 영상 보시면서 한숨을 계속 푹푹 내쉬셨거든요. 지금 네. 이제 아까 처음 신고하러 온 우리 박 선생님 그리고 재심 그 판결에 의해서 무죄를 받으신 분,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들입니다. 네. 이 특별 재심 그리고 직권 재심이라고 법률 용어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재심은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당시 계엄령 하에서 군사 재판에 의해서 제대로 권리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네. 그런데 무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러이런 요건이 갖춰졌습니까? 하니까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제주 4.3의 이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도 작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께 우리 여순법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다.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께서 소병철 의원이 발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직권 재심에 대한 겁니다. 이제 재심은 보통 당사자,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저기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형제, 자매 뭐 이런 그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재심을 하나? 그럴 때는 국가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직권 재심인 겁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그럼 재심 이제 청구를 하는 검사들이 거죠. 이제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법률가들이 해주는 식으로 네. 법을 개정해야죠. 그 부분은 앞으로 당연히 저희가 나아갈 수순이고요. 아까 이제 또 그 아드님이 네. 이제 배보상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이제 여순법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죠. 이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몇 분이 희생당했고 네. 그것이 이제 명예회복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법에 보면 추모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기념사업 말씀이시죠. 네네. 이제 묘역을 설치한다든지 위령탑을 설치한다든지 사료관을 설치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그건 이미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게 아까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 배보상 문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역사 교육이 필요하죠. 네. 그것도 역시 법에 제주 4.3법에 없는 조항을 제가 집어넣어 놓았는데요. 평화 인권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배보상을 말씀을 하니까 조금 미리 당겨서 말씀을 작년에 제가 거창 사건에 대한 네. 배상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거창 양민학살.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도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그쪽은 대부분이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이신데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이분들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상당 부분 됐는데 배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순법이 20년 동안 안 되더니 소병철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되는구나.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의원님이 이걸 좀 발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3달 동안 법을 직접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 여순법의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네. 그 다음 단계가 배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거창을 여순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한 준비를 미리 사실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내가 희생당했는데 이 신고하고 배보상 어떻게 되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2년, 이제 신고하는데 1년, 조사하는데 2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최대한의 규모를 밝혀내고 네. 그것이 거의 마무리될 쯤에는 제가 배보상을 앞장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심 부분도 이제 좀 있다가 제가 법 개정을 발의를 해서 이제 제주 4.3법은 거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아, 네. 좀 저희는 기간을 단축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특별법 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유사 과거사법인 제주 4.3에 비해서는 지금 특별법 지금 통과된 그 제정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개정안까지도 벌써 지금 유념하셔서 의정 활동을 지금 또 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보도록 정확한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20년 늦게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는 그 20년이라는 간격을 다 뛰어넘지는 못하지만은 네. 그러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근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통과시킨 법 중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추모사업 부분은 지금 네.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제주 4.3에 없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을 뛰어넘는 노력이 부단히 필요한 거죠. 네. 자, 다음으로 지금 이제 저희 제작진이 만나본 유족분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월이 너무나 오래 흘렀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다 네. 보니까 이 지금 구술에만 의존하면 제대로 피해가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있죠. 네. 그 제주 4.3법은 이 신고 기간을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조사만 2년 이렇게 해놓고 시행령에서 신고 기간을 180일을 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운용을 해보니까 6개월 가지고 부족해서 90일을 더 연장을 했었어요. 네. 저희는 법에 신고 기간을 별도로 1년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방금 사회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밑바닥 뿌리까지 사실관계를 밝혀내려면은 조사 요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저희는 지금 1차 전라남도에서 21분을 이제 모집을 새로 하고 앞으로 또 30명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전라남도 전체에 22개 지금 시군에 각 동을 따지면 294개의 읍면동이 나옵니다. 여기에 책임 공무원을 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4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앞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 지금 신규로 모집하는 분까지 하면 한 500여 분의 조사 요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발굴해야죠. 저는 사실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전라남도, 전북, 경상남도의 시민들께서 아, 이게 이웃집의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이 돌아가셔 버렸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삼촌이 옛날에 아이 우리 지금 그 동네에 있는 다 돌아가셨지만 아무개 씨 집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합디다. 이런 것을 앞으로 조사 요원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500여 분의 조사 요원들이 이제 각 곳을 돌아다니겠지만은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요원들이 굉장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마치 우리 가족이 당한 것처럼 하나라도 더 밝혀내서 그래서 1년 동안 밝혀낸 거 이걸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조사에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주 4.3법이 7번 개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 4.3법은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맨 처음에 2년 동안 해서 한
한 13,000여 명이 넘는 그 확인을 했어요. 희생자를. 그리고 15년 동안 990여 명을 밝혀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큰 어떻게 보면 규모는 앞으로 신고 1년, 조사 2년에서 3년 내에 큰 줄거리가 밝혀지고 나도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밝혀내야 한다 하는 게 법안을 만들었던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피해를 입은 유가족분들께서 나서서 신고를 해야지만 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네, 역으로 맞습니다. 그 직권으로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지금 부여가 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 네.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정확하죠. 신고에 의해서만 하면 한계가 있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법에는 직권조사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아, 들어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럴 수 있죠. 지금 제야학자들이나 우리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이런 데서는 그동안 참 어렵지만 꾸준히 이걸 조사를 해왔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순천의 어떤 동에 어떤 가족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런데 지금 유족도 없고 그럼 누가 그걸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두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누락됨이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조사위원회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상세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조사의 규모하고 전문성을 놓고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좀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우려 사항들이 좀 종식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일말의 어떤 불씨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한 우려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설계도 청사진이 만들어졌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설계도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73년 동안 설계도를 기다려왔죠. 네.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요원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연구해 왔던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시민단체 중에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노력해 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제일로 걱정하는 전문성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겁니다. 네. 네. 그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이제 그 진화이가 2기가 출범을 했고 이미 지금 여순 사건의 피해를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진실 규명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순 조사위가 지금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지금 진화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관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의 조직이 비슷한 일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네, 좀 네. 궁금합니다. 지금 진화위에서는 여순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그 이과라는 데인데요. 네. 거기는 16분이 근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진화위는 저희 여순 사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근래 많이 문제됐던 형제 복절 네.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의 맞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력이 안 되죠. 네. 이제 거기에 신고됐던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여순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을 500명의 요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저쪽은 여러 개의 사건을 16분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본류는 우리 여순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유족들 중에는 일기 진화위에서 여순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것에 대해서
반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2,000명의 14연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아까 제가 그것은 반란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력은 자연적으로 우리 여순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맡아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역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실체적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지금 조사위의 핵심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네. 이 사건의 발생, 그다음 희생자 규모 이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다시 한번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벌써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네, 네.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역사가 제대로 정립되기까지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쭉 사회자님과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네.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이 되었는가 이것을 빨리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10분이 희생자가 있더라도 국가가 거기에 대해 합당한 권리 행사를 하게 해줘야죠. 그러나 소위 말하면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다면은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진상 규명에는 사건의 성격과 우리 희생자 규모를 빨리 밝혀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역량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중간에 조금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계속 노력을 한 게 우리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다른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특히 전라남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또 시간 내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이 방송을 이렇게 프로를 만들어 주셔서요. 시민들께서 아마 이걸 들으시면 이게 옆집 일이 아니구나. 우리 가족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KBC에서 중요한 이 방송을 해주셨다고 제가 더 감사 거듭드립니다. 네. 끝으로 저희 지역민들 시청자분들께 짧게 의원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은 저희들이 항상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 과거에 이순신 장관께도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사실 우리는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남도민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선구자다 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제가 어느 후보를 어떻게 찍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과연 누가 합당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우리 전남도민의 자부심을 우리는 우리 후세들한테도 계속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순 사건 발생 74년 만에 마침내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은 다시는 이 땅에 무자비한 국가 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희생 삼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한 숭고한 역사적 작업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피해 조사와 배보상 같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사터치 따따붙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